엄마, 얌전히 여기 계세요. 이제 엄마 집은 여기니까. 아니, 이게 왜 여기에? 30년 전 기억나세요? 회장님께서 제 손에 쥐어주셨던 그 행운이요. 치매라며 요양원에 철저히 버려진 2천억 자산가 재벌회장 서윤화. 모두가 그녀의 재산을 가로채려 등을 돌릴 때 말없이 동전 하나를 내미는 청소부 청년 이상준. 네가 정말 그때 그 꼬마 상준이란 말이냐? 네, 회장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이제 제가 회장님을 지키러 왔습니다. 여러분, 평생 피땀 흘려 일군 2천억의 재산 때문에 믿었던 자식에게 버림받는다면 그 배신감을 어찌 말로 다 할까요? 오늘 이야기는 화려한 회장님에서 한순간에 요양원에 버려진 치매노인 서윤화 회장과 그녀를 지키기 위해 나타난 한 청년 이상준의 이야기입니다. 30년 전 아무 대가 없이 건넨 작은 친절 하나가 어떤 기적 같은 인연으로 이어졌는지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으로 따뜻한 인사와 함께 커다란 복덩이를 굴려 보내드리겠습니다. 마른 나뭇가지가 힘없이 흔들리는 시린 겨울 오후였습니다. 뿌연 서리가 내려앉은 요양원 입구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서윤화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죠. 화려했던 모피 코트 대신 낡고 헐렁한 외투를 걸친 윤아의 어깨가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딸 최민정은 윤아의 팔을 낚아채듯 잡으며 짜증 섞인 숨을 내뱉었습니다. 엄마, 내려요. 정신 좀 차리고요. 이제부터 여기가 엄마 지낼 곳이니까. 최민정의 목소리는 다정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말투였습니다. 조수석에서 내린 사위 강민석은 값비싼 머플러를 고쳐매며 곁눈질만 할 뿐이었죠. 그 뒤를 따르는 비서의 서류 가방 안에는 이미 경영권을 찬탈한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최민정과 강민석은 지난 몇 달간 윤아의 가벼운 건망증을 치매로 몰아세워 이사회를 장악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판단력이 흐려지셨습니다. 회사를 위해서라도 물러나셔야죠. 그 가식적인 외침 끝에 남은 것은 윤아를 이 차가운 요양원에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윤아는 신발 끝을 바닥에 질질 끌며 일부러 걸음을 늦췄습니다. 최민정은 신경질적으로 시계를 확인하며 윤아를 재촉했죠. 엄마, 빨리 좀 걸어요. 오후에 이사회가 있다고요. 부축하는 사위 강민석의 손길 또한 온기 하나 없이 얼음장처럼 딱딱했습니다. 빨리 이 성가신 상황을 끝내고 싶다는 조급함이 윤아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요양원 현관 유리문 앞에 서자 최민정은 윤아의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무 생각 말고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여기 사람들이 어련히 잘 챙겨줄 거예요. 강민석 역시 연락하지 말라는 듯 쐐기를 박았습니다. 장모님, 필요한 건 여기 직원들한테 말씀하세요. 저희한테 연락하면 처리만 늦어지니까. 최민정은 윤아의 어깨를 툭 치고는 미련 없이 등을 돌려 차로 향했습니다. 윤아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멀어지는 검은 세단의 뒷모습을 망연히 바라보았습니다. 시동도 끄지 않았던 차는 기다렸다는 듯 매연을 내뿜으며 요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단 한 명도 거울 너머의 윤아를 돌아보지 않았죠. 그때부터였습니다. 하늘에서 하얀 눈발이 하나둘씩 흩날리기 시작한 것이 말입니다. 텅하고 요양원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대한 절벽이 무너지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마치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겨나가는 소리 같았죠. 윤아는 온기 하나 없는 긴 복도를 힘없이 걸었습니다. 복도 양옆으로는 초점 없는 눈으로
벽만 바라보고 있는 노인들이 즐비했습니다. 유나는 그 비참한 풍경을 무심하게 지나쳐 304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간호사가 문을 벌컥 열며 유나를 딱딱한 침대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르신, 여기가 어르신 방이에요. 불편한 거 있으면 여기 호출벨 누르시고요. 유나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자신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굵은 뼈마디 위로 검버섯이 핀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노인의 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거대한 불을 쌓았고 수천 명의 직원을 먹여 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것도 쥘 수 없는 빈손이 되어버렸죠. 그때 똑똑하는 노크 소리와 함께 간호사가 차트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서유나 어르신, 간단하게 체크 좀 할게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유나는 눈동자를 굴리며 멍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글쎄, 장날인가? 우리 아버지가 고기 사오기로 했는데. 오늘은 목요일이었지만 유나는 일부러 엉뚱한 대답을 내뱉었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차트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복도로 나간 간호사들이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며 비아냥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근데 저 할머니 2천억 부자였다며? 치매 오니까 영락없는 동네 할머니네. 자식들이 오죽하면 저렇게 버리고 갔겠어? 다 업보지, 업보야. 그들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멀어지자 유나의 눈에서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유나는 낡은 가방에서 젊은 시절 찍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유나는 날카로운 눈매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눈빛만큼은 불꽃 같았던 청춘의 서유나였습니다. 유나가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서랍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점점 더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회사도 권력도 배신한 가족들도 저 눈발 아래 모두 묻어버리고 싶었죠. 그때였습니다. 저 복도 끝에서 무언가 바닥을 훑는 규칙적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나는 궁금한 마음에 문을 살짝 열어 복도 끝을 내다보았습니다. 하늘색 청소 작업복을 입은 한 사내가 바닥의 얼룩을 묵묵히 닦아내고 있었죠. 30 후반쯤 되어 보이는 이상주는 다른 청소부들과 달리 움직임이 아주 힘있고 정갈했습니다. 상주는 인기척을 느낀 듯 유나 쪽을 한번 힐끗 바라본 뒤 살짝 목례를 하고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유나는 상준의 단단한 뒷모습을 끝까지 쫓았습니다. 치매 환자의 멍한 눈이 아닌 마치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저 사람, 분명 낯이 익는데. 동틀녘의 요양원은 부산스러운 아침 식사 준비 소리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유나가 머무는 3층만큼은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죠. 요양원 안에도 엄격한 계급이 존재했습니다. 다인실이 모여 있어 북적이는 1층, 2층과는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3층은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치러야 들어올 수 있는 VIP 구역이었습니다. 유나의 방은 그 중에서도 가장 끝자락인 304호에 있었습니다. 출입카드가 없으면 발조차 들릴 수 없는 철저하게 독립된 공간이었습니다. 전담 간호사가 그림자처럼 따라붙고 일반 직원들은 얼씬도 할 수 없는 성역이었죠. 1층 직원 휴게실에서 상주는 무표정한 얼굴로 오늘의 작업 구역표를 확인했습니다. 이상준 씨, 오늘도 어제처럼 1층 복도랑 2층 공용실 맡아줘요. 관리 직원이 무심히 내뱉으며 구역표를 툭 던졌습니다. 상주는 말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주는 낡은 청소 수레를 밀며 복도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상준의 시선은 시종일관 엘리베이터 층수 표시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틈만 나면 청소하는 척 3층 입구까지 올라가
굳게 닫힌 유리문을 바라보는 것은 일상이었죠. 304호. 그 차가운 문 너머에 홀로 앉아있을 유나를 생각하며 상주는 턱 끝에 힘을 주었습니다. 며칠 동안 상주는 기회만을 엿보며 그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층 복도를 닦던 상준의 귀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상준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나가 전담 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힘겨운 걸음을 떼고 있었죠. 어르신, 3층 복도에서 걸으셔도 충분한데 왜 내려오신 거예요? 간호사가 귀찮음 섞인 투덜거림으로 물었습니다. 유나는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느릿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답답해서 그래. 바깥바람을 좀 쐬고 싶어서. 알겠어요. 정원까지 딱 한 바퀴만 도는 거예요. 두 사람은 대걸레를 꽉 쥐고 서 있는 상준의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 초점 없는 눈으로 그저 앞만 바라보며 지나쳤을 뿐이었죠. 상준 역시 죄 지은 사람 마냥 고개를 푹 숙이고 바닥만 문질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산책을 마친 유나가 다시 돌아와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일찍 주무셔야 해요. 아셨죠? 간호사는 대답도 듣지 않은 채 유나를 밀어넣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상주는 간호사가 나오는 틈을 타 재빨리 청소를 하는 척 3층 복도로 들어갔습니다. 카드키가 없어도 안쪽에서 사람이 나올 때를 기다려서 운 좋게 성공한 것이었죠. 유나는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복도 끝 큰 창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하얀 눈발이 소리 없이 쌓이고 있었죠. 유나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더라? 우리 집인가? 치매 노인들이 흔히 내뱉는 의미 없는 혼잣말이었습니다. 상주는 유나의 가냘픈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아 숨을 죽이고 또 죽였죠. 상준이 홀린 듯 유나 쪽으로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바닥에 닿는 운동화 소리조차 들리지 않게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몇 발자국 뒤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자신이 더 다가가면 유나의 시간을 방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집으로 가야 하는데. 아니면 공장인가? 다시 유나의 텅 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주는 그 소리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지만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죠. 그때 유나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딱 마주쳤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팽팽한 정적이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상주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고개를 낮게 숙였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복도 청소 중입니다. 놀라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상준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준은 서둘러 옆으로 비켜나 길을 터주었습니다. 유나는 아무런 표정 없이 마치 낯선 돌덩이를 지나치듯 상준의 곁을 지나갔습니다. 방문이 무겁게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준은 문이 닫힌 뒤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어둠에 잠긴 방문을 바라보는 상준의 눈동자에 뜨거운 눈물이 서렸습니다. 상준은 조심스럽게 작업복 주머니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딱딱하고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상준은 그것을 꺼내지 않고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움켜쥐었습니다. 어르신. 상준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그 한마디에는 3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건 평범한 그리움의 소리가 아닌 결연한 맹세의 소리 같았죠. 상준은 주머니 속 낡은 동전을 만지며 차가운 방문 너머를 오래도록 응시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지만 요양원의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상주는 여전히 1층과 2층 복도만을 지키며 유나의 곁을 맴돌았죠. 여전히 3층 VIP 구역은 출입카드 없이는 발조차 들릴 수 없는 철옹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상주는 틈날 때마다 계단 입구에 서서 304호가 있는 쪽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예기치 못한 순간에 상준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관리자가 사색이 된 얼굴로 상준을 급히 불렀습니다. 이상준 씨, 오늘 3층 청소 좀 맡아줘야겠어요. 상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3층요? 거긴 전담 직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담당자가 급한 일이 생겨서 고향으로 내려갔대요. 당분간 임시로 좀 도와줘요. 상주는 최대한 덤덤한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청소 도구를 챙기는 상준의 머릿속엔 오직 한 사람, 유나뿐이었습니다. 드디어 굳게 닫혔던 3층의 문이 열렸습니다. 상준은 304호 문 앞에 서서 크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똑똑. 청소하러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방 안에서 들려오는 유나의 목소리는 바스라진 낙엽처럼 힘이 없었죠. 방으로 들어서자 유나는 멍한 눈으로 창밖에 눈발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상주는 말없이 바닥을 닦고 먼지를 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유나의 거친 숨소리와 상준의 걸레질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죠. 그때 유나가 혼잣말처럼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행운이라는 게 정말 있기는 한 건지. 그 한마디에 상준의 손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빗자루를 쥔 상준의 팔 근육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상준은 결심한 듯 주머니 깊숙한 곳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낡고 긁힌 자국이 선명한 동전 하나를 꺼냈습니다. 상준은 유나가 앉은 탁자 위에 그 동전을 소리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유나의 시선이 천천히 탁자 위로 향했습니다. 동전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유나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집어들어 요리조리 살폈습니다. 동전 뒷면에 새겨진 30년 전 자신이 실수로 냈던 그 작은 흠집. 기억의 댐이 펑하고 터지며 30년 전의 풍경들이 유나의 머릿속을 덮쳤습니다. 비좁은 골목길, 빈 도시락 가방을 든 소년, 그리고 자신의 손에서 건네진 행운.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상준을 쳐다보았습니다. 30년 전 그 아이의 얼굴과 지금 앞에 선 청년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흐릿했던 유나의 눈빛이 순식간에 또렷해졌죠. 설마 네가 그 아이니? 유나의 갈라진 목소리가 방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상주는 대답 대신 허리를 깊숙이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느새 치매 놓인 서윤아가 아닌 재벌가 창업주 서윤아의 매서운 눈빛으로 상준을 꿰뚫고 있었죠. 왜 여기에 있는 거야? 네가 왜 여기서 청소를 하고 있어? 유나의 호통에도 상준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어요. 이내 나직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를, 제 은인을 홀로 둘 순 없었습니다. 제가 지키러 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유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반가움과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유나의 머릿속은 냉정하게 돌아갔습니다. 재벌가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배우고 느낀 것은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었으니까요. 진심인 척하는 사람, 충성스러운 척하는 사람, 그러다 등을 돌리는 사람. 아무리 30년 전 그 아이라 해도 돈 앞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법이었죠. 유나는 다시 기억을 잃은 듯 멍한 치매 노인의 얼굴로 창밖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청소나 하세요. 난 아무것도 기억 안 나니까. 상주는 유나의 의도를 읽은 듯 묵묵히 다시 대걸레를 잡았습니다.
유나는 유리창에 비친 상준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관찰했습니다. 상준의 손길에 조급함이 묻어나는지, 눈빛에 욕심이 서려 있지는 않은지, 30년 전 그 아이를 믿고 싶었지만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준이 나간 뒤 유나는 손바닥 위에 놓인 낡은 동전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낡은 동전의 촉감이 유나에 잊고 있던 오래된 기억을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의 먼지가 한꺼번에 털어내지며 유나의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30년을 거슬러 올라가 어느 시린 겨울 저녁의 뒷골목에 멈춰 섰습니다. 당시 47이었던 유나는 회사의 집무실에서 막 걸어 나오던 참이었어요. 신규 사업 투자 건으로 임원들과 대여섯 시간이나 치열한 설전을 벌인 직후였습니다. 관자놀이는 지끈거렸고 어깨 위엔 천근만근의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죠. 유나는 머리도 식힐 겸 화려한 대로변 대신 회사 뒤편 좁지만 아늑한 골목길을 택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스치고 입김이 나올 때마다 유나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모퉁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담벼락 아래 작은 그림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8살 남짓 되었을까요? 해진 외투 소매 사이로 삐져나온 어린 아이의 손은 새빨갛게 얼어 터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텅 빈 도시락 가방을 보물이라도 되는 듯 가슴에 꼭 품은 채 혼자서 긴 시간을 견디고 있었죠. 유나는 무심코 지나치려다 자석에 이끌리듯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초점 없는 눈망울 속에서 아주 오래전 굶주림에 허덕이던 자신의 비참한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유나 역시 부모를 일찍 여의고 친척집 문간방을 전전하며 골목바람으로 배를 채우던 시절이 있었죠. 유나는 아이 앞에 다가가 무릎을 굽히고 앉아 눈을 맞췄습니다. 얘야, 이렇게 추운데 여기서 혼자 뭐하고 있니? 유나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우리 아빠 퇴근하실 때까지 기다려요. 아이가 추위에 덜덜 떨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계신데? 아이는 힘겹게 손을 들어 저 멀리 불이 켜진 유나의 회사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요. 저기 큰 건물 회사 다니세요. 그래. 그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셔? 유나는 흠칫 놀랐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물었습니다.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아빠가 요새 잠도 못 자요. 회사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고. 엄마랑 맨날 우는 거 제가 다 봤어요. 아이의 큰 눈망울에 굵은 눈물이 고이더니 툭 하고 얼어붙은 땅 위로 떨어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의 가난과 절망을 느끼고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이 아이가 너무나 가련했습니다. 혹시 아버지 성함 알 수 있을까? 이진수요. 유나는 이진수라는 이름을 머릿속에 단단히 새겼습니다. 회사로 돌아가면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왜 해고 위기에 처했는지. 유나는 아이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주머니 깊숙한 곳으로 손을 밀어 넣었습니다. 손끝에 잡힌 건 낡고 오래된 동전 하나였습니다. 유나가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을 때 어느 이름 모를 부자 할아버지에게 받았던 행운의 동전이었죠. 행운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법이란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너에게도 차례가 올 거야. 유나는 아이의 작고 차가운 손에 그 동전을 꾹 눌러주었습니다. 아이의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유나의 온기가 마치 난로처럼 따뜻했습니다. 나도 이 동전을 받고 나서 인생이 술술 풀리기 시작했어. 아빠도 다 괜찮아질 거야. 걱정하지 말거라. 아이는 손안에 담긴 동전의 묵직한 무게감을 느끼며 유나를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의 작은 목소리엔 형용할 수 없는 고마움과 떨림이 꾹꾹 눌러 담겨 있었죠. 유나는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아이는 그 자리에 서서 손 안에 동전을 꼭 쥐며 유나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어린 상준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상준의 인생에서 그 동전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죠. 그것은 그냥 동전이 아니라 희망이었고 위로였고 누군가가 건넨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상준이 느꼈던 그 찰나의 온기가 30년의 세월을 건너 지금 304호 병실에 머물고 있습니다. 유나는 다시 현재의 시간으로 돌아와 손바닥 위에 동전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30년 전 그 골목길에 가여운 아이가 어느새 어른이 되어 자신을 지키겠다며 나타난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죠. 유나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입술은 오히려 서늘하게 굳었습니다. 재벌가라는 정글 같은 곳에서 평생을 구른 유나는 이제 사람의 진심을 쉽게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 청년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유나는 동전을 꼭 쥐었습니다. 상준아, 내 진심을 확인해 봐야겠다. 유나의 나직한 중얼거림 위로 요양원의 차가운 밤 공기가 납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304호 VIP실 침대 위에 앉아있는 유나의 손에는 여전히 그 낡은 동전이 쥐어져 있었죠. 창밖으로 흩날리는 하얀 눈발을 가만히 응시하던 유나의 눈동자가 깊게 일렁였습니다. 유나의 의식은 시간을 거슬러 그 동전을 어린 상준에게 건네주었던 30년 전으로 다시 빨려 들어갔습니다. 어린 상준을 뒤로하고 돌아온 회사 집무실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유나는 코트에 묻은 눈송이조차 털지 않은 채 책상 앞에 앉아 곧장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 비서, 잠깐 들어와요. 문이 열리고 김 비서가 서류 꾸러미를 든 채 조심스럽게 발을 들였습니다. 유나는 창밖에 짙은 어둠을 응시하며 쉰 목소리로 물었죠. 우리 회사에 이진수라는 직원이 있는지 지금 당장 알아보세요. 갑작스러운 유나의 지시에 김 비서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가 나간 뒤 고요한 집무실에는 째깍째깍 규칙적인 시계 초침 소리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유나의 머릿속엔 골목길에서 마주친 어린 상준의 잔상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새빨갛게 얼어터진 그 작은 손과 아빠를 걱정하며 울먹이던 절박한 눈망울 말입니다. 유나는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리는 통증을 느끼며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김 비서가 두꺼운 인사기록 파일을 들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생산2팀 소속 이진수 대리입니다. 유나가 번뜩이는 눈빛으로 파일을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이진수 대리, 이 사람 근무 태도는 어떤가요? 특별히 사고 친 건 없고요. 김 비서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무거운 입술을 뗐습니다. 평판은 아주 좋습니다. 5년 내내 결근 한 번 없는 성실한 직원인데 실은 지금 큰 위기입니다. 서유나의 미간이 날카롭게 찌푸려졌죠. 무슨 일이죠? 지난달 생산 라인에서 대량 불량이 발생했습니다. 회사에선 그 책임을 물어 이진수 대리를 포함한 담당자들을 해고하려는 모양입니다. 유나가 차갑게 식은 커피를 단숨에 들이키더니 파일을 거칠게 넘겼습니다. 30장이 넘는 보고서를 낱낱이 파헤치기 시작했죠. 생산 공정표와 원자재 반입 기록을 대조하던 서유나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30년 넘게 현장을 누빈 유나의 눈이 보고서의 허점을 단번에 짚어냈죠. 이것 보세요, 김 비서.
불량이 터진 시각에 이진수 대리는 근무 중이 아니었어요. 유나가 펜 끝으로 특정 대목을 뚫어져라 내리찍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검수 단계에서 이미 문제가 있었는데 왜 애꿎은 현장 담당자한테 덤탱이를 씌우는 거죠? 김 비서는 당황하며 보고서를 들여다보더니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게 생산본부장 선에서 이미 결제가 끝난 모양입니다. 유나는 책상을 쾅 소리가 나게 내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장 인사팀장 부르세요. 지금 당장. 밤 10시가 넘은 시각. 인사팀장은 넥타이도 제대로 못 매고 집무실로 달려왔습니다. 유나가 서류 뭉치를 인사팀장의 가슴팍에 내던지듯 던지며 소리쳤어요. 팀장님, 우리 회사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억울하게 쫓겨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다시 조사하세요. 회장님, 하지만 이미 절차가 다 끝난 일이라 번복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럼 이 사건 결제한 생산본부장 사표를 가져오세요. 성실히 일하는 사람, 피눈물 흘리게 하는 인간은 우리 회사에 필요 없습니다. 유나의 거친 호통에 집무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결국 며칠 뒤 인사팀의 재조사를 통해 누군가의 비리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이진수의 이름은 해고 명단에서 지워졌고 누명을 씌운 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이진수는 자신이 왜 살아남았는지, 누가 자신을 구원했는지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집에 돌아가 아내와 어린 상준을 껴안고 천만다행이라며 기뻐할 뿐이었어요. 유나는 그 모든 과정을 보고받았지만 자신의 개입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습니다. 그리곤 비서에게 가끔 이진수의 안부를 묻곤 했죠. 김 비서, 그 이진수라는 친구. 요즘은 어떤가요? 네, 회장님. 이번 일로 회사가 자기를 믿어줬다며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답니다. 유나는 그제야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은쪼렸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그게 순리에 맞는 거지요. 다시 요양원 304호의 차가운 현실로 돌아온 유나는 자기 방에 들어와 조용히 그 행운의 동전을 돌려준 청년 상준을 곱씹었습니다. 30년 전 그 가여웠던 소년이 이제는 늠름한 청년이 되어 자신의 곁에 와 있다는 사실에 심장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러나 유나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수많은 생각이 스쳤죠. 사람의 마음이란 건 계절보다 더 쉽게 변하는 법이니까요. 유나는 주먹을 꽉 쥐고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시험지가 드디어 도착한 모양이야. 유나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기억의 시계바늘을 되돌렸습니다. 어린 상준을 처음 만난 지 10년이 흐른 어느 잔인했던 그날로 말이죠.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던 아침이었습니다. 유나는 지난 10년 동안 이진수의 소식을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죠. 김 비서, 이진수 차장은 요즘 좀 어떤가요? 네, 회장님. 여전히 성실하게 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을 때마다 유나는 안도하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김 비서가 들고 온 소식은 유나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죠. 회장님, 이진수 차장이 어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유나가 들고 있던 서류 뭉치가 바닥으로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립니까? 췌장암 말기였는데 본인도 몰랐던 모양입니다. 쓰러진 지 사흘 만에. 유나는 한동안 숨쉬는 법조차 잊은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통째로 뜯겨나간 것처럼 허전했죠. 빈손은 어디인가요? 회사 근처 병원입니다. 조화와 위로금은 이미 보냈습니다만 유나는 떨리는 손을 꽉 맞잡으며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오늘 일정 전부 취소하세요. 회장님,
오후에 중요한 투자 미팅이 있습니다. 취소하라니까요. 당장. 해질녘 유나는 수행원 하나 없이 홀로 빈소를 찾았습니다. 운전기사에게도 멀찍이서 기다리라 일렀죠. 장례식장 복도는 지독하게 고요했습니다. 고 이진수라고 적힌 안내판을 본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유나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빈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상주석에는 초라한 상복을 입은 여인과 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앉아 있었죠. 유나는 그 소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전 회사 뒤편 골목에서 떨고 있던 작고 가여운 아이. 상준이가 어느새 훌쩍 자라 제법 의젓한 얼굴을 하고 있었거든요. 키는 커지고 어깨는 넓어졌지만 그 맑고 깊은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상준이도 다가오는 유나를 발견하곤 그대로 굳어버렸죠. 추운 겨울 골목, 빈 도시락 가방, 그리고 작은 동전을 건네주던 아주머니의 따뜻한 손길. 내내 잊혀지지 않던 그 얼굴이 바로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버지가 다니던 회사의 회장님이라니요. 상주는 바짝 마른 입술을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나가 조용히 영정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진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온화하게 웃고 있었죠. 유나는 정성껏 향을 피우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진수 씨,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무거운 짐 내려놓고 편히 쉬세요. 유나의 목소리가 끝내 가늘게 떨렸습니다. 일어선 유나는 퉁퉁 부은 눈으로 자신을 보는 상준의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진수 씨 부인 되시죠? 고인의 회사 회장입니다. 유나는 품 안에서 묵직한 봉투를 꺼내 어머니의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마음입니다. 회장님, 이미 회사에서 과분하게 도와주셨는데. 아닙니다. 진수 씨는 우리 회사의 보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직원에게 모범이 되어준 분이셨어요. 그리고 유나는 옆에 서 있던 상준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상준은 여전히 얼어붙은 채 유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죠. 우리 아드님은 이제 고등학생이죠? 네, 그렇습니다. 상준의 목소리가 젖은 낙엽처럼 낮게 깔렸습니다. 유나는 상준의 가늘게 떨리는 어깨를 가만히 짚어주었죠.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아버지 목까지 씩씩하게 살아야 합니다. 유나는 다시 어머니를 향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장학재단에서 아드님 학업을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무 걱정 마세요. 그 말에 상준의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절을 했습니다. 유나는 서둘러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곤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의 긴 설명도 생색도 없었죠. 상준은 멀어지는 유나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골목에서도 그랬듯 유나는 그림자처럼 나타나 빛을 남기고 떠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상준이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 따뜻한 손길이 누구였는지 말이죠. 상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리곤 유나의 뒷모습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회장님, 이 은혜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꼭 갚겠습니다. 빈소박 어둠 속으로 유나의 모습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상준의 심장 속엔 평생 꺼지지 않을 불씨 하나가 뜨겁게 지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빈소에서 타오른 불씨는 상준의 가슴 속에서 거대한 용광로가 되었습니다. 어떤 모진 비바람도 시린 눈보라도 그 뜨거운 결심을 꺼뜨릴 순 없었죠. 아버지 진수의 장례를 치른 뒤의 삶은 매일이 칼날 위를 걷는 듯한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상준의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차가운 식당 물에 손을 담가야 했습니다.
퉁퉁 불어 터진 손마디에 반창고를 붙이며 어머니는 남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죠. 상준 역시 18의 아직 어린 나이에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신문 뭉치를 날랐습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을 때마다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았지만 상준은 입술을 꽉 깨물며 견뎠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이 떡볶이를 먹으러 갈 때 상준은 편의점으로 달려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웠죠. 하지만 상준은 단 한순간도 책장을 덮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건네준 장학금의 무게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절대 허투루 쓸 수 없는 아버지 삶의 명예였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 시야가 흐릿해질 때마다 상준은 세숫대야에 얼음을 띄워 얼굴을 씻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그 시린 감각 속에서 상준은 스스로에게 수천 번도 더 다짐했죠. 아버지의 헌신, 그리고 회장님께 받은 은혜를 갚으려면 여기서 무너져선 안 돼. 상준의 붉게 충혈된 눈은 그렇게 매일 새벽까지 책상을 지켰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요? 3년 뒤 상준은 보란듯이 전국 1등으로 명문대 경영학과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종이 한 장을 가슴에 품고 남편 진수의 사진 앞에서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대학 생활이라고 해서 꽃길은 아니었죠. 남들이 배낭여행을 떠나고 미팅을 할 때 상준은 물류센터에서 무거운 박스를 나르며 온몸에 파스를 붙이고 살았습니다. 그 고단한 와중에도 상준의 성적표는 늘 흔들림 없는 A뿔로 가득했습니다. 상준의 머릿속엔 오직 단 하나의 목표, 유나그룹 입사뿐이었거든요. 유나에게 보답하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가 평생을 바쳤던 그곳에서 최고의 인재가 되는 것뿐이라 믿었습니다. 마침내 상준은 수천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유나그룹 공채 합격이라는 결과를 일궈냈습니다. 입사 첫날, 상준은 위풍당당한 회사 건물 앞에 서서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높게 솟은 유리 빌딩 위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죠. 30년 전 아버지 진수가 낡은 가방을 들고 성실하게 드나들던 바로 그 건물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드디어 이곳에 왔어요. 그리고 회장님,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입니다. 상준은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 복사기 소리로 아침을 열고 가장 늦게 사무실 불을 끄는 사원이 되었습니다. 맡은 프로젝트마다 밤을 새우며 완벽을 기했고 그의 기획안은 늘 윗선의 감탄을 자아냈죠. 입사 5년 만에 대리로 승진하며 핵심 인재로 거듭났지만 상준의 가슴 한구석은 허전했습니다. 최근 들어 유나의 모습이 회사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유나는 이미 일선에서 물러나 그 어떤 소식도 들을 수 없었어요. 건강 악화라는 소문만 무성했고 진실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상준은 경영지원팀 회의실 앞을 지나다 열린 문 사이로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텅 빈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누군가 실수로 흘리고 간 듯한 서류 한 뭉치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무심코 서류를 정리하려던 상준의 눈에 날카로운 제목 하나가 박혔습니다. 유나그룹 지배구조 개편 및 지분 정리 방안. 상준의 손이 본능적으로 멈췄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기자 감히 상상도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들이 쏟아져 나왔죠. 서유나 회장 요양원 이관 후 의결권 박탈 방안. 치매 증상 악화로 인한 금치산자 선고 유도. 최민정 대표이사 중심의 경영권 완전 승계. 상준의 손등에 핏대가 서며 서류가 무참히 구겨졌습니다. 이것은 평생을 바쳐 기업을 일군 창업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었습니다. 회사를 위해 온몸을 던진 유나를 친딸 민정과 사위가 요양원에 가두고 재산을 집어삼키려는 추악한 음모였죠. 최고급 요양원에서의 효도라는 가짜 명분을 앞세워
유나를 산채로 매장하려는 탐욕의 현장이었습니다. 상주는 그날 이후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괴로워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버지 빈소에서 자신의 거친 손을 잡아주던 유나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거든요. 공부 열심히 하거라. 아버지 목까지 꿋꿋하게 살아야지. 그 인자했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상주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가 회장님을 지켜야겠어. 내 모든 걸 걸어서라도. 상주는 다음 날 아침 아무 미련 없이 사직서를 던졌습니다. 동료들은 미쳤다며 이제 승진 가도만 남았는데 왜 이러냐며 상준을 붙잡았죠. 하지만 상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상준은 곧장 유나가 갇히게 될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번듯했던 양복과 사원증을 벗어 던지고 낡은 청소부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 엘리트였던 상준이 차가운 요양원 복도를 닦고 변기를 치우는 청소부가 된 것이죠. 거울 속에 비친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상준은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회장님. 제가 왔습니다.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상준은 그렇게 요양원에서 낡은 유니폼을 입은 청소부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낡은 동전을 통해 유나와 기적처럼 재회한 그날 이후 벌써 일주일이 흘렀죠. 유나의 요청으로 상준은 3층 VIP실 청소를 전담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상준에게 단 한 번도 따뜻한 말을 먼저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서운 눈빛으로 상준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죠. 상준 역시 유나 앞에서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바닥을 닦고 쓰레기통을 비우며 자신이 해야 할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예리한 눈은 상준의 작은 움직임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재벌가의 치열한 싸움터에서 평생을 살아온 유나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사람의 진심은 번지르르한 거칠애나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묵묵히 반복되는 행동 속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말이죠. 유나가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아이를 시험해봐야겠어. 첫째 날은 기억을 건드리는 시험이었습니다. 유나는 아침부터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침대 끝에 앉아 있다가 상준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일부러 흐트러져 있었고 눈동자엔 초점이 없었죠. 저기요 아저씨, 내 가방이 없어졌어. 그 안에 남들이 알면 안 되는 게 들어있는데. 상준은 청소하던 손을 멈추고 유나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가방은 옷장 안쪽에 잘 보관돼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유나의 손이 상준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힘은 세지 않았지만 의도만큼은 분명했죠. 아니야. 네가 가져간 거잖아. 네가 그걸 팔아넘기려고 그러는 거지. 상준의 목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반항하지 않았어요. 그저 유나의 떨리는 두 손을 조심스럽게 붙잡았을 뿐이었죠. 상준의 눈에는 분노도 억울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의 눈빛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 눈동자를 잠시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손을 풀었습니다. 둘째 날은 욕망을 던지는 시험이었습니다. 유나는 상준이 쓰레기통을 비울 때를 골라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를 일부러 쓰레기 더미 속에 섞어두었습니다. 돈 때문에 접근한 사람이라면 쉽게 외면하기 어려운 유혹이었죠. 유나는 침대에 누운 채 눈을 가늘게 뜨고 상준을 지켜봤습니다. 상준이 쓰레기 봉투를 묶으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반짝이는 반지가 그의 손끝에 걸려 올라왔죠. 그러나 상준은 주위를 살피지도 주머니에 손을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반지에 묻은 이물질을 정성스럽게 닦아
유나의 탁자 위에 올려두었을 뿐이었습니다. 어르신,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실 뻔했습니다. 여기 두겠습니다. 그 말이 전부였어요. 셋째 날은 외부의 압박이었습니다. 유나는 요양원 원장을 포섭해 상준에게 은밀한 제안을 흘리도록 부탁했습니다. 이상준 씨, 304호 회장님, 사적인 접촉이나 통화 내용 등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해 주세요. 시키는 대로 하면 지금 월급의 2배를 주도록 하지. 상준은 그 말을 듣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죠. 저는 그런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닌 다른 부탁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그는 유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유나의 눈에 묘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넷째 날은 존엄을 짓밟는 시험이었습니다. 유나는 상준이 갓 닦아놓은 깨끗한 바닥 위에 일부러 식사 그릇을 엎질러 버렸습니다. 이게 뭐야? 빨리 안 치워요? 냄새나서 못 살겠네. 유나는 심술궂은 노인처럼 손가락질을 퍼부으며 소리쳤죠. 그러나 그는 그 어떤 저항도 하지 않고 묵묵히 바닥을 닦았죠. 죄송합니다, 어르신. 불편하셨죠? 제가 다시 말끔하게 치우겠습니다. 상준은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도 엷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유나는 그 뒷모습을 오랫동안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 5째 날은 진실의 칼날이었습니다. 유나는 더 이상 치매 노인 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부 양반. 잠시 멈춘 유나가 아주 낮고 서늘한 목소리를 덧붙였습니다. 아니, 이상준 대리. 상준의 어깨가 눈에 띄게 경직되었습니다. 당신 아버지. 우리 회사 다니다가 돌아가셨지? 그래서 복수하러 온 거야? 아니면 뭐, 돈 좀 뜯어보려고? 상준은 들고 있던 걸레를 내려놓더니 유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 한 줄기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르신, 그게 아닙니다. 저는 제 아버지를 지켜주셨던 그분을 지켜드리러 왔습니다. 상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울린 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어르신 덕분에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어르신 덕분에 사람답게 살 수 있었고요. 이제는 제가 어르신이 일궈오신 것들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그 순간 유나는 더 이상 가면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죠. 그날 밤 요양원 창밖으로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하얗게 덮어가는 눈을 보며 유나가 조용히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진짜구나. 이 아이는 진짜였어. 5번의 시험을 모두 통과한 상준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던져진 모욕을 말없이 받아내고 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으며 억울한 질책까지 묵묵히 받아냈죠. 유나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지키기 위해 왔다는 사실을요. 유나의 마른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이진수 씨, 아들이 아주 훌륭하게 자랐네요. 아버지를 닮았나 봅니다. 유나는 주머니 속에서 동전을 꺼내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30년 전 어린 상준이의 손에 쥐어주었던 작은 행운의 동전이 거대한 진심이 되어 돌아왔어요. 유나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너에게 맡길 수 있을 것 같다, 상준아. 다음 날 오후 청소가 한창이던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상준이 유나의 침상 주변을 청소하며 가까이 다가갔을 때였죠. 유나가 허공을 멍하니 응시하는 척하며 손에 쥐고 있던 VIP 전용 카드키를 상준의 걸레 위로 슬쩍 떨어뜨렸습니다. 오늘 밤 11시 간호사들 교대 시간에 맞춰 다시 오세요.
유나는 상준을 보지 않는 척하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상준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유나의 VIP 카드키를 주머니에 넣고 묵묵히 걸레질을 이어갔죠. 청소 전담 직원 카드키는 입출입 시간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밤 11시가 되자 요양원의 모든 불이 꺼지고 무거운 정적이 복도를 덮었습니다. 상준은 조심조심 유나가 있는 304호로 향했죠. 달빛이 비치는 창가에 유나가 꼿꼿하게 앉아 상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태 보였던 힘없는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유나의 눈동자는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깊고 단단했죠. 유나가 정막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리 와서 앉아요. 상준은 유나의 맞은편에 정중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갑자기 왜 잘 다니던 우리 회사를 때려치고 요양원으로 왔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그게 우연히 서류들을 봤습니다.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적혀 있어서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애들이 준비하던 그 서류들을 봤군요. 그럼 내 딸이랑 사위가 나를 어떻게 하려는지도 다 알고 있겠네. 네. 그래서 왔습니다. 유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상준의 눈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네요. 상준 씨는 그냥 우리 회사 직원일 뿐이잖아요. 그 흔한 재벌들 재산 싸움이 뭐가 그리 대수라고 본인 자리까지 내던지고 이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은 노인 옆에 왔어요? 상준은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어르신, 제게는 흔한 재벌들 재산 싸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곤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죠. 제 아버지는 어르신 덕분에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답게 사셨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준 어르신이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짓밟히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한다면 저는 평생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겁니다. 상준의 눈빛에는 진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 대답을 듣고 팽팽했던 긴장감을 풀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진정한 위로를 받은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따뜻한 것이었죠. 유나는 침대 밑에서 낡은 서류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내 딸이랑 사위는 내가 여기서 기억을 잃어가길 바라고 있겠죠. 하지만 걔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유나는 가방 안에서 비밀 문서가 담긴 USB를 꺼내 상준의 손바닥에 올려두었습니다. 이 안에 민정이와 그 주변 사람들이 지난 10년 동안 저지른 비자금 내역이 다 들어 있습니다. 나를 치매로 몰아세우기 위해 의사들과 공모한 증거까지요. 상준은 USB를 꽉 쥐었습니다. 민정의 탐욕을 멈추게 하고 응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죠. 유나는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냈습니다. 상준이 유나에게 자신의 정체를 알리기 위해 건넸던 그 소중한 인연의 증표 말이죠. 그리고는 그 동전을 다시 상준의 손 위에 포개어 주었습니다. 이건 다시 돌려줄게요. 이 행운의 동전이 언제나 상준 씨를 지켜줄 거예요. 유나는 상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손과 발이 되어주세요. 내 비상계좌를 열어줄 테니 자금은 걱정 말고 움직이세요. 상준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요양원을 나가면 먼저 내 딸의 자금줄인 박전무부터 만나세요. 그 인간은 도박빚 때문에 아주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 증거들을 보여주면 결국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 편에 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유나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상준은 유나에게 정중히 인사를 건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르신께서 원래 자리에 당당히 서는 날까지 제가 끝까지 곁을 지키겠습니다. 유나는 창밖의 어둠을 보며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민정아, 곧 만나자꾸나. 네가 치매 노인 취급하며 버린 이 어미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마. 상준은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고
요양원의 밤은 복수의 시작을 알리며 깊어갔습니다. 새벽 4시, 어스름한 새벽녘, 정적을 깬 상준이 비밀스레 요양원 정문을 나섰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몸에 익었던 청소부 유니폼이 아닌 멀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이었죠. 거울 속에 비친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요양원을 청소하는 그 선량하고 털털해 보이는 청년이 아니었죠. 차갑게 젖은 새벽 공기가 상준의 두 뺨을 날카롭게 스쳤습니다. 상준의 가슴속은 복수의 열기가 뜨겁게 요동치고 있었어요. 주머니 속 행운의 동전을 만지작거리는 상준의 눈빛은 이미 거대한 전쟁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도심 외곽의 은밀한 불법 도박 현장이었습니다. 윤아의 딸 민정의 자금줄이자 충실한 오른팔. 모든 비밀을 손에 쥐고 있는 박전무가 잔뜩 충혈된 눈으로 이성을 잃은 채 거액의 판돈을 걸고 있었습니다. 자욱한 담배 연기를 뚫고 다가간 상준은 박전무의 어깨를 부서져라 꽉 쥐었어요. 뭐야? 어떤 놈이야? 그가 욕설을 내뱉으며 고개를 돌리자 눈앞의 휴대폰 화면에는 자신의 모든 만행이 담겨있는 증거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거기엔 민정의 지시로 빼돌린 회삿돈 내역과 차마 입에는 담지 못할 박전무 본인의 추악한 사생활까지 낱낱이 까발려지고 있었습니다. 상준의 목소리가 귓가에 낮고 서늘하게 박혔습니다. 여기서 수갑을 차실래요? 아니면 서윤아 회장님 발밑에서 용서를 구하실래요? 박전무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며 바닥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민정을 배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니, 배신이 아니라 모든 것을 순리에 맞게 돌려놔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죠. 박전무를 포섭한 뒤 작전은 전광석화처럼 진행되었습니다. 상준은 윤아가 준 비상자금을 가동해 주식시장에 나온 윤아그룹의 소액 지분들을 소리 없이 쓸어 담았습니다. 겉으로는 민정이 어머니를 밀어내고 승기를 잡은 듯 보였지만 그녀가 쌓은 성벽은 밑바닥부터 허물어지고 있었죠. 상준의 손에 의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상준은 밤낮 없이 주주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주주에겐 민정의 비리 자료를 내밀었고 어떤 주주에게는 윤아의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서윤아 어르신은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곧 당당히 돌아오실 겁니다. 상준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동요하던 주주들의 마음을 단단히 묶어 세웠습니다. 그 시각 민정은 회장실 소파에 깊숙이 기대어 승리의 샴페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박전무가 상준의 스파이가 된 줄도 모른 채 주주총회에서 윤아를 해임할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믿고 있었죠. 상준은 민정의 주변 인물들에게 가짜 투자 정보를 흘리는 치밀함까지 보여주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민정은 회삿돈까지 무리하게 끌었으며 독이 든 미끼를 덥석 물었죠. 자신이 판 함정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자금줄이 마르고 신뢰가 깨지는 소리가 민정의 귀에만 들리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 윤아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정은 화려한 명품 정장을 차려입고 단상에 올라 마치 이미 승리한 여왕처럼 입을 열었죠. 서윤아 회장님은 현재 알츠하이머로 인해 경영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해임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민정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의사봉을 내리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의문의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장내가 발칵 뒤집혔죠. 거기엔 민정이 윤아의 주치의를 협박해 강제로 약물을 투여하고 진단서를 조작하는 현장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죠. 주주들의 경악 섞인 고함이 회의실을 뒤흔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굳게 닫혔던 회의실 문이 활짝 열리며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휠체어에 의지한 노인이 아닌 꼿꼿이 허리를 펴고 당당히 걷는 서윤아 회장이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상준이 윤아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호위하고 있었죠. 민정은 귀신을 본 듯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꼴사납게 나동그라졌습니다. 엄마 어떻게 된 거야? 엄마는 분명 요양원에. 윤아가 단상 앞으로 다가가 마이크를 잡고 소리쳤어요. 민정아, 멀쩡히 이 어미를 정신 나간 환자 취급하고 그 자리에 앉으니 참으로 달콤하더냐? 윤아의 목소리가 회의실 구석구석을 쩌렁쩌렁하게 울리며 배신자들의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상준은 윤아의 지시에 따라 준비된 비리 문서를 현장에 부른 수사관들에게 넘겼습니다. 딸 민정과 사위는 비명을 지르며 수사관들의 손에 이끌려 비참하게 끌려나갔어요.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 윤아는 다시 본래의 자리인 묵직한 가죽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시내의 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상준은 책상 위에 낡은 동전을 가만히 내려놓으며 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어르신. 윤아는 상준의 손을 지그시 맞잡았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깊은 신뢰와 감사가 두 사람 사이에 고요히 흐르고 있었죠. 몇 달 뒤 뉴스에서는 민정과 그 일당이 모두 수감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민정은 차가운 독방에서 매일같이 대답 없는 벽을 바라보며 자신이 버리려 했던 노모의 비참한 심정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될 것이었습니다. 후회는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던 것이죠. 가장 화려한 곳을 탐냈던 자들은 이제 가장 초라한 자리에서 자신의 선택이 불러온 결과와 마주한 채 외로이 긴 시간을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그 시각 윤아와 상준은 회장실 유리창 앞에 나란히 서서 저무는 노을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골목길에서 건넨 작은 동전 하나가 끝내 모든 것을 올바르게 돌려놓았습니다. 상준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신뢰와 정직으로 윤아의 곁을 지키며 회사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충직한 임원이 되어 있었죠. 상준아, 이제 다시 시작해볼까? 윤아의 말에 상준이 옅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누구도 쉽게 흔들 수 없는 나무를 심어야죠.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 회장실 안으로 따스한 석양이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윤아그룹에는 기분 좋은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주었던 그 행운의 동전은 분명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어 찾아갈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독하게 시렸던 겨울을 지나 봄바람이 스며드는 회장실 창가에서 이 이야기의 마지막 여운을 정리해봅니다. 승승장구하던 대기업 사원이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귀중한 은혜를 갚기 위해 기꺼이 요양원 청소부가 되었던 상준의 선택은 오래도록 가슴속에 남습니다. 진심을 다했던 그의 시간은 조용히 윤아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잘못된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30년 전 시린 골목에서 건네졌던 그 작은 동전 하나가 결국 모든 것을 올바르게 돌려놓는 힘이 된 거죠.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누군가에게 건넬 수 있는 따뜻한 온기 하나쯤 간직되어 있기를 바라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일상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